그래서 패시버스를 하시려면 약간의 강박이 좀 있는 사람이 좋다. 강박이 있는 사람은 안 하면은 미쳐버립니다. 예, 알고서 안 하는 걸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박이 있는 사람이 패시브하우스의 적임자다. 근데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인성이 나오죠. 우리 건축주들이 이제 이런 상황, 아까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이거 다시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요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집에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군더더기 공사가 많았거든요, 예전엔. 왜 그 군더더기 왜 했어요? 건물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거든요. 결로 하자 생기죠. 벌레가 들어오는 문제, 버크스크린 설치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패시버스 짓고 산 사람들 항상 모니터링 하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집에서 진해 발견한 적 있냐. 진해 발견 거의 못합니다. 그렇지만 발견을 했다는 것은 내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평당 얼마라는 표현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시공자가 건축주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평당 얼마 물어보면 얘 모르는 놈이구나. 우습게 알아요. 평당 얼마 단가 그런 표현 안 쓴 사람은 조심합니다. 평당 얼마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 문외한이라는 거거든. 우리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와주신 분들 고마움의 의미로 뭔가 좀 혜택을 드려야 된다. 자꾸 이제 혜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혜택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집을 지을 때도 뭐 짓게 된다면 그때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여러분들 좀 초대할 수 있는 방식이랄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방송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뭐 꾸준히 계속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 방송. 자, 이제 저희가 불을 좀 꺼볼게요. 자,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잡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엄청나게 깔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잡석을 이렇게 쭉 전체에 걸쳐서 두껍게 깔아주는 거다. 돌멩이.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땅에 물이 차더라도 배수가 잘 되겠죠. 자연적으로 흙으로 스며드는 배수.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짓고 나면요. 그 옆에도 채워 올라오잖아요. 흙이. 왜냐면 여기다가 뭐 버림도 치고 뭐 비닐도 치고 단열재도 넣고 기초 콘크리트 하면 1m가 우리 1층 바닥에서 1m가 땅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1m가 건물이 올라오면 그 나머지 옆에 부분도 1m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거기도 흙으로 채우면 안 되고 잡석으로 채워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집 주변이 삥 둘러서 잡석으로 쭉 연결됐죠. 그럼 통기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집이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뭐 집에 여러 가지 각종 습기로 인한 문제가 많아요. 기초가 젖은 순간 벽을 타고 다 전체 습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본 차단하는 게 바로 잡석 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이지도 않고 건축주들이 뭐 형식적으로 얇게 까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짓고 나서는 다시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잡석 비싸지도 않고 쌉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면 항상 1m 아래까지 파놔야 돼요. 그래야지 요것부터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우리 건축주들도 너무 준비심 철저해서 어떻습니까? 다 돋아놓죠? 1m를 또 파야 되는데 그걸 왜 돋아놔? 그 1m 전체적으로 파는 돈 얼마 들었냐? 우리 집 1m 땅 파서 버리는 돈이 680만 원 들었어요. 저희 60평이거든요, 땅. 여러분들 절대 땅을 살 때 낮으면 놔두세요, 그대로. 높이는 것을 금방 해. 잡석만 가서 부어버리면 높아져요. 흙은 채우시면 안 돼. 흙은 무조건 꺼지게 돼 있고 물이 다닌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석을 쭉 다지고 이렇게 비닐을 충분히 깔아요. 그래서 습기가 안 올라오고 이건 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 기초가 아니에요. 버림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위치랄지 앙카를 박아야 되고 뭐 단열재 깔아야 되고 이게 치수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칠 때 말은 버림 콘크리트니까 뭐 대충 치는 것 같지만 버림할 때 수평을 잘 잡아놔야 돼. 이게 평평하지 않으면 단열재를 붙일 때 어때요? 단열재가 편편하니까 움직이죠. 우리 뭐 현장에서는 데꼬복고라고 하는데 이 단열재가 들쑥날쑥 해버리면 안 되죠. 단열재가 평평하게 깔려야 되기 때문에 버림을 깨끗하게 쳐야 된다. 이것부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테두리에 거푸집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 단열재를 이렇게 비닐을 깐 위에다가 해 나가는 장면이고 이제 단열재를 깔고는 단열재 사이가 틈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틈이 있는 부분은 저렇게 쑥 꽂아가지고 폼을 쭉 밑에서부터 채워와야 된다. 딱 붙은 데는 안 해도 돼요. 단열재가 딱 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근데 저기 틈이 있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총 200mm 했는데 이 아이소핑크를 100mm, 100mm 두 개를 포개했어요. 하나로 가버리면 틈이 쭉 연결돼 버리잖아요. 100mm 하고 두 번째 엎으면은 틈이 어긋나지죠. 그러면은 설사 뚫렸더라도 이중으로 막아지지, 100mm라도.
약간 그래서 크로스로 했고 나중에 배관 같은 걸 하다 보면 저 단열재 사이사이에 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관 같은 것들이 이게 끼워질 자리도 좀 일부 파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 두 겹을 해놓은 게 좋더라. 이렇게 틈이 엄청 넓게 나오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 테이프 작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붙여놔버리면 이거 속에 어떻게 산 상태인데 테이프를 붙여놔버리니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틈이 잘 메꿔진 거 보고 테이핑을 해야 돼. 테이핑 해주는 이유는 이런 틈새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열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테이핑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 테이핑 작업할 때까지는 그럼 비가 안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비 와도 다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비가 와도 다 스며들, 비가 안 올 때까지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죠.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콘크리트 부으면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살짝 젖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이렇게 단열재 같은 게 이제 일부 파여서 이렇게 배관이 돼야 돼. 구배를 맞추다 보면 이런 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뻥 뚫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100mm는 살아있고 위에 100mm만 단열, 이렇게 배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단열 훼손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개우고 철근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쭉 기초를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 방식을 했지만 기초벽을 세워서 단열재를 벽까지 해놓고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니 이 상태로 하고 나중에 기초 옆에 부분의 단열재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해서 이렇게 제가 했죠. 유튜브에서도 제가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전기 배관, 수도 배관 이런 것들이 다 철근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초할 때 모든 게 결정 나버려요. 그래서 콘센트 위치, 실외기 위치 같은 게 처음부터 도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외기에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에어컨 전기가. 그건 원선에서 원전기가 들어가야 돼. 따서 쓰는 전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에어컨은. 그래서 그런 전기선들을 다 배관을 잘 미리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다 지어놓고 나서 에어컨 와서 자 실외기 어디다 내드릴까? 그런 순간 끝난 거죠 이미. 그럼 다 노출이고 웃기고 땅을 파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헛공사 비용이 2천, 3천만 원입니다. 그 도면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해서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펌프카가 와서 이렇게 타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장을 하는데 이제 손미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기계 미장을 해야지 크랙이 안 가고 깨끗하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층 깨끗한 이유가 기계 미장을 다 돌렸습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미장을 했고 저 기계 미장 저거예요. 저 도구가 돌면서 막 지가 미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장하시는 분이고 아주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아까 그 패시브 팜에 자갈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운 시켜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타설한 다음 날부터는 계속 물을 줘야 된다. 네. 타설한 날은 주면 안 돼요. 타설한 다음 날부터는 계속 얘가 마르면 안 돼. 축축한 상태로 수분 양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크랙이 안 가요. 그래서 여름철에 공사를 하면 크랙이 갈 확률이 높아. 엄청 빨리 말라버려. 그래서 여름철에는 부직포를 깔아놓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잘 계속 줘야 돼. 계절은 어느 계절에 한 것이 좋을까요? 이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봄, 가을인데 여름은 주로 안 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가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을이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자, 한번 장단점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공사들 해 나가는 거. 자, 이렇게 치고 나니까 거푸집 딱 떼고 나니까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기초에 단열이 있고 벽은 비어서. 그래서 여 바깥에 단열재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기초에 들어간 이 XPS 단열재에 물을 먹지 않는 거. 제가 여기다가 또 뭘 했냐? 비노출 방수를 이렇게 한번 쫙 칠했습니다. 검정색으로. 비노출 방수를 지금 칠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는 페인트 업자 부르면 돈이고 주인이 칠하면 아끼는 거고. 이게 수시로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짓면서 꽤 아꼈습니다. 적어도 7천만 원 이상은 아꼈어요. 예, 이 건물 일반 사람 지었으면 4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저는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많은 역할을 틈새 했다는 거죠. 자, 이 단열재를 붙일 때도 폼을 이렇게 잘 싸가지고 붙이고 이것도 고정을 할 때도 야무지게 딱 고정을 하고 최대한 틈새는 전부 다 폼을 잘 싸야 되고 좋은 폼을 싸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에서부터 한 15cm 정도는 띄워놨어. 다 안 붙여버리고 대부분은 이걸 또 다 붙여버리죠. 저도 초창기 때 그랬고 근데 이게 다 안 붙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벽면 마감재가 딱 땅속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PS에다가는 마감재가 안 붙어요. 그래서 XPS는 땅속만 들어가고 지상으로 노출된 우리는 어차피 또 그게 들어갈 거니까 아까 물탱크 빗물 저장고 이렇게 묻는 과정이에요. 모든 선원통 미리 계산해가지고 어디 떨친 건가 해서 그 자리에서 물이 빠져서 전부 다 그 빗물 저장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고 시공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빗물 저장고 한 15만 원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빗물 저장고만 시공이라는 게 애매한 게 지금 이것저것 뭐 다 연결해서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빗물 저장고는 뭐 모터 펌프까지 달아야 되고 하니까 뭐 굳이 그것만 따로 빼라 하면 한 200에서 250 정도는 봐야겠죠. 네, 그것만 따지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뭐 또 제가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그 바깥에다가 요걸 하나 또 더 덧줘줬네요. 이건 뭐냐면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두더지가 와가지고 단열재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저희는 자갈을 깔기 때문에 두더지가 와서 갉아먹기 쉽지 않지만 흙인 경우는 들어오죠.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드레인 보드를 하나 댔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드레인 보드를 한번 쭉 대줬다. 검정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배관들을 쭉쭉 연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잡석을 또 받았어. 왜? 되메우기를 잡석으로 해야 되니까 잡석을 또 받아서 또 나머지를 잡석으로 채웠죠? 이게 전체적으로 잡석이 삥 둘러 있다는 거 다 보셨죠?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된다. 요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목구조 팀이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상에서 목구조로 이제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깔돌이 깔고 방수 처리하고 테이프 붙이고 해서 쭉쭉쭉쭉 이것은 목수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비계 세워야지 또 2층까지 공사할 수 있으니까 비계 세우고 시스템 비계로 세웠고 중간중간에 배관 같은 거 위치 다 파내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해서 기초하고 목재하고 이렇게 살짝 떠 있죠?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약간 떠야 돼. 이렇게 통기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중간중간 채워서 얘를 또 받칠 수 있는 사축 모르타르를 갖다가 채워준 거예요. 무수축 모르타르로 쭉 채워간다. 그래서 이게 목구조는 미리 바닥에서 짜서 바로바로 세웁니다. 한 벽씩 만들어요. 벽에서 현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프리패브는 이걸 공장에서 만들어서 싣고 와서 하는 건데 그 방식은 이제 도로 조건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여기서는 현장에서 마당에서 만들어서 세워서 한다. 그 대신에 비가 문제잖아요. 목구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세워가지고 바로 쭉 펼쳐놨다가 비 와버리면 덮을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워가지고 한쪽에다 몰아놔. 비만 오면 거기만 딱 덮어버리면 돼.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쭈르륵 펼쳐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일기예보 보면서 이제 여기서 주인의 덕이 나온다 그랬어요. 주인이 평상시 덕을 쌓았으면 비가 안 오고 덕을 안 쌓으면 비가 계속 온대요. 네, 목수들이 한 말입니다. 네, 저는 하여튼 뭐 안 왔어요. 자, 그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가 왔을 때 어쩔 수 있는 준비 대비 태세를 갖춰놔야 돼. 이렇게 항상 비가 오면 얼른 덮을 수 있는 비닐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은 필요시에 쓴다. 이게 글루램이죠. 지금 여기서 저 큰 거 저게 글루램. 저 글루램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산입니다. 저것은 비싼 나무예요. 저건 엄청 구조적으로 튼튼한 나무. 그래서 저걸 기둥에다가도 예전에 썼는데 제가 그래서 중목 구조로 썼는데 기둥에 썼을 때는 유로화가 좀 낮았을 때 제가 기둥에다가 썼어요. 저걸 쓰게 되면 장점은 부재가 적어져도 됩니다. 저거 하나가 완전 튼튼하니까. 근데 글루램이 지금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저거 11m 하나가 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러 개 쫙 써버리면 돈이 금방 올라가 버려. 그럴 때는 그 미국에서 캐나다 우드에서 만든 그런 투바이 시스템으로 하고 기둥은 보호가 힘이 세야 되니까 보호만 제가 글루램을 쓴 거야. 1층, 2층 전부 다 글루램을 보호에만 썼습니다. 제가 여기는 글루램 최소 사용을 했다. 여기는 지난번에 구례 2억에 집 짓기 한 구례는 글루램으로 도배를 했지. 그때 유료화가 좀 쌌고 미국의 목조 시장 터져가지고 2x4 시스템이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항상 연구를 해서 좀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 또 OSB 합판으로 깔아서 바닥 만들고, 쭉쭉쭉쭉 이렇게 쳐나가면서 합니다. 우리 장목수님이랑 하고 있고요. 또 2층 올리고, 아까 1층 그 필로티 상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단열재 다 넣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상량문. 이것은 아까 그 스몰 하우스에 들어간 상량문이에요. 뭐 지구를 구하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독일어로 이필 여기 주신 문장을 제가 쓴 거고, 여기는 에코 파시버스, 이것은 이제 생태적인 파시버스다라는 의미로 썼고, 하우프댐, 베그추어, 추쿤프스페이겐, 벨트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세계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의미를 이제 상량문에 이제 저희가 독일식으로 상량식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뭐 양쪽에다 쓰고 뭐 돼지머리 올리고 안 하고 독일은 파티처럼 하고 목수들이 뭐라 하고 뭐 하고 노래 부르고 막 놀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상량식 했던 장면.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석가래. 지금 이 석가래가 저 석가래입니다. 이게 구조 틀이죠. 이게 마감재가 아니고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또 합판을 이렇게 깐다. 자작나무 합판 깔고 바로 단일재 올라가고 바로
그래서 마감이자 구조체다. 이 마감이자 구조체라는 게 굉장히 공사비 절감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나오겠지만은 건축 탐구 집에 제가 설계한 인천 집이 하나 최근에 소개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 마감도 안 했어. 뼈대만 노출돼 가지고 그냥 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게 공개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한 것도 공사비적인 절감 측면에서 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예. 무조건 이게 좋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벽을 마감해 간다. 이 OSB로 보이는 이 벽면 자체가 기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밀면. 이 OSB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기밀면이에요. 그 대신에 틈이 있죠. 틈. 그 틈은 다 기밀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기밀 작업이 잘 되고, 자, 이 부분은 대나오시라고 하는 재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목수들이 하다가 단열 구조가 여기서 좀 놓쳐버린 거예요. 잘못했어. 제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쪽을 재시공을 시키고 있는 장면을 찍어놨습니다. 아까 우리 방에서 봤던 그 넓은 창 이렇게 쭉쭉쭉쭉 목구조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큰 창이. 그러면 기둥이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이렇게 큰 부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창이 가로 넓을수록 목구조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부재를 써서 이렇게 이런 공사를 해줘야 돼. 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스터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1층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창들이 세로로 길게 제가 내놓은 이유가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 대신에 넓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또 해준 겁니다. 위에 이걸 갖다가 헤더라고 부르거든요. 헤더. 현장에서는 헤더를 설치해야 돼. 이렇게. 창문 상부. 이렇게 좁게 내는 것은 유리한 거죠.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지붕도 벽하고 지붕이 면이 딱 각이지게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를 붙이고 지붕 붙였을 때 딱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벽 단열과 지붕 단열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 위에서 처마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처마를 빼놔버리면 단열재를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처마 석가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이제 기밀 테이프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기밀 테이프는 벽면에다가 이렇게 쫙 면이 반듯하니까 기밀 테이프 붙이기 너무 쉽죠. 그래서 기밀 테이프는 보통 건축주들한테도 시키기도 합니다. 쭉쭉쭉 붙여라면 건축주들은 엄청 꼼꼼하게 잘 붙여.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단열재를 딱 붙이는 거야. 이 면에다가. 이게 쉽죠. 근데 막 스터드 조립돼 있고 복잡한 데다가 기밀 붙여라 그러면은 꼬부라지고 오른 데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밀 컨셉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패시버스 연구팀, 우리 이필열 교수님과 저희 팀들이 하는 독보적인 방법이고 이 방식을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워크숍 할 때 소개했을 때 걔네들 감탄했던 거예요. 야, 한국 사람 정말 똑똑하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 아껴지고 또 이 기밀이 완벽하게 나오는 방식이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못 구조하면 기밀을 잘 나오면 막 완전히 기뻐하는데 우리는 맨날 잘 나오니까 그거 안 나온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기밀 테스트가 측정 불가가 항상 나와요, 저희들. 0.2 이하가 돼버리면 측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러 조금 틈을 열어놓고 측정을 일부러 합니다. 저희들 워낙 기밀해가지고. 자, 이거 기밀 테이프. 막 이렇게 배관이랄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부득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기밀을 붙여줘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아무한테나 시키면서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죠. 우리 팀들이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스스로 이분들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그 OSB 벽면에다가 투습 방수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발랐어요. 왜? 혹시라도 단열재를 뚫고 물이 왔다고 쳤을 때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나무에. 방수가 되고 안에서 발생한 습기는 나갈 수 있는 투습 방수지예요. 고어텍스 원리 똑같습니다. 수증기는 입자가 작아요. 물은 H2O 분자기 때문에 입자가 커요. 그래서 물은 못 들어가고 습기는 나가고. 알겠죠? 그 원리에 그걸 했다. 그래서 벽 단열재 붙이기 전이고 지붕 먼저 폴리우레탄 보드라는 단열재 붙이고 있습니다. 벽이 나중에 딱 붙여가지고 만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폴리우레탄 보드 끌어올려서 다 붙이고 있죠. 옥상에서. 먼저 1차적으로 150mm 폴리우레탄 보드를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1차예요, 이거. 150mm 위에다가 50mm 또 붙일 거고요. 그 위에 100mm 또 붙일 겁니다. 총 다 해서 290mm인데 이걸 일반 스티로폼으로 환산하면 350mm에 해당하는 두께입니다. 지붕에. 그 다음에 기둥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물이 비가 스며들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염려해서 제가 기밀 테이프로 도배를 해놓은 장면이고요. 예. 그 아까 그 투어링 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서재분 댁의 그 거기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안 됐죠. 설계가 안 되고 못 됐죠. 거기에다 굉장히 그 기둥에다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거 보강을 많이 했다. 아니요. 안 했죠. 안 하신 거예요? 네.
1층 기둥이 두꺼운 것이 그게 다 콘크리트예요. 단열재 없어요 여기. 그럼 지금 여기는 바로 아까 여기도 기둥은 단열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둥에다가 단열재를 붙여가지고 내리면 이제 기둥으로 빠지는 열교가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1m 이상 연장을 하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둥이 너무 두꺼워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제집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금 천장이 쳐진 그 윗면에가 또 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는 단열을 했는데 마감이 딱 쳐진 아래로는 단열 포기했어요. 그냥 어차피 그건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니까. 그럼 조금 전에 여기 화면에서 보여주셨던 그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쇠 기둥 여기 이것도 열교 현상이 조금 있는 거죠. 이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는 나머지는 다 단열되는지만 이 몸통하고 만나는 부분이 조금 만나거든요. 한 이 정도 만나요. 그 정도 열교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 단열재를 뭔가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EPDM이랄지 진공 단열재랄지 뭔가를 끼워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목수팀에서 좀 번거롭고 어렵다 그래서 협상을 한 거지 제가. 여기는 일부 열교가 생길 걸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겁니다. 인증 스펙에는 전혀 문제가 열교는요, 우리가 제로 열교라고 말은 하지만 그 제로라고 하는 것은 0.01 와트 퍼 제곱미터 켈빈이라고 하는 수치 이하만 들어오면 그걸 제로 열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짓는데 열교가 0%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 나가는 것도 열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열교는 된다.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대신에 우리의 벽면에다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서 좀 이따 나오지만 화스너를 박잖아요. 그러면 이게 핀이잖아요, 핀. 나사못 하나가 이제 쭉 단열재를 뚫고 고정해 주는 건데 근데 그게 몇 개예요, 이게 집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개수를 세가지고 열교값을 계산해서 계산값에 넣어줘야 돼.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위에는 얘가 콘크리트라고 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 근데 이 위에가 나무잖아요. 그럼 목재 자체가 또 열 전도율이 낮거든. 그죠? 그 열 전도율이 높은 재질끼리 연결이 돼버렸다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열교량이 조금 적고 나머지 부분에서 커버가 되면 그 정도 열교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전부 다 에너지 계산 프로그램 PHPP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은 다 기술 데이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지붕 위에 이제 또 이게 프레임을 짜서 차마를 뺐죠 더. 이제 여기서 차마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단열재 윗면에서 또 프레임을 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교를 줄였다. 거의 없도록 했죠. 이게 화장실에 이제 배관 그려놓은 거고, 이제 벽면에 이제 이거 전기선 배관해 놓은 거고, 자, 이렇게 전선들이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틈새 기밀 같은 거 잘 해주라는 거죠. 외부로 나간다면. 이제 수성 연질폼. 자, 이렇게 소프트 셀. 연질폼을 쓰는 이유는 창문이 벽하고 만나는 부분이 약간 떠 있는데, 경지를 쓰게 되면 신축 팽창에 따라서 우레탄 폼이 수축이 돼버립니다. 연질폼은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 완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질폼을 써서 창호 주변에 고정을 하는 거다. 창호 주변에 우레탄 폼은 연질폼이에요. 자, 피셔라고 하는 독일산 폼을 썼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나무 프레임 사이사이에다 단열재 또 채웠죠? 우레탄 보드 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100mm가 또 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께로 390mm 들어간다. 이제 창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창을 다는 거고, 벽면에는 이렇게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아까 그 투스방수지 위에 붙여지고, 이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서 요게 화스너입니다. 예, 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지만 가운데 심재는 철이에요. 근데 철이 쭉 들어가 버리고 마무리 한 10cm는 우레탄 폼을 충진하기 때문에 이 나사못이 쭉 들어가서 이 단열재 한 10cm 안쪽에 박혀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 입구 부분을 폼으로 충진해서 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오다가 끊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열교가 없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받고 나중에 피스로 딱 박아요. 지붕은 폴리우레탄 보드. 보드로 하고 벽은 EPS 단열재인데 이제 준불연 단열재. 불에 붙지 않는 단열재 썼어요. 벽면에다가는 준불연 단열재 썼어요. 그 건축탐구 집에 아니 2억짜리 아, 예. 그 전남 방송에 나왔던 거 네. 우레탄 보드로 벽에
그거는 벽도 우레탄으로 했어요. 목구조니까. 그 건물은 이제 전체 벽까지 목구조로 다 나무로 마감했거든요. 벽을. 예, 예. 그래서 걔는 우레탄 했는데 우리 같이 타일을 붙였잖아요. 우리 건물은 이 타일을 외벽에다 붙일 때는 우레탄 보드를 붙이면 안 돼요. 벽에다 우레탄 보드를 붙이면 타일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일을 붙일 때는 EPS밖에 방법이 없어요. 드라이비트 할 때하고는. 외장재를 뭘로 쓰는? 예, 외장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우레탄 보드는 수축이 돼. 그리고 벽면에다 붙여놓으면 약간 들어가는 약간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문까지 끼웠습니다. 이 EPS를 쓰면 예. 이게 방수는 아니잖아요. 이건 자체는 방수라고는 할 수 없죠. 물을 먹죠. 그러면 물을 계속 그 있으면. 안에 그 방수 있고 투습 그 처리를 해서 이거.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있고 여기다 이제 또 마감재가 타일이 붙고 줄눈을 넣고 여기다가 발수 코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차마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여기까지 물이 안 간다는 거죠. 예. 이제 얘가 물 속에 담겨 있다. 그러면 물을 먹어요. 근데 비가 오는 정도로 한번 묻었다가 또 마르고 하니까 사실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요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안전장치로 요걸 한번 타이백 같은 걸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실내에서 보시면 이거 연질폼 이렇게 쭉 싸졌잖아요. 이것은 창호가 두께가 이렇게 88mm면 전체 구간이 다 폼으로 싸야 돼요. 앞에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쭉 이렇게 싸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속에서부터 다 그래서 뜯어봐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되는 거 테스트할 때는 일부 구간 뜯어서 속에까지 다 충진되는지 몇 군데 체크를 이렇게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배관들이 목구조다 보니까 다 노출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천장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죠. 하고 이제 요 부분을 또 단열재로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둥이 이만큼 내려왔죠? 근데 단열재로 또 이만큼 쌌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둥의 단열을, 열교를 줄이려면 이 단열을 1m 정도를 이렇게 싸 내려주면은 열교 값이 완전 저감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목재랑 연결된 데다가 이 부분을 최대한 또 싸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감을 시킨 노력을 한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단열, 이게 피스를 박으면 저쪽에까지 딱 박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게 화스너라고 해요. 카메라를 갖다 대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멋있게 찍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폼으로 이렇게 딱 충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용마루 부분도 이게 꺾이다 보면 판넬이 물론 밑에 단열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도 판넬이 이렇게 꺾이다 보면 이런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이 비어서 후레쉬 감싸버리면 끝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팀들은 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단열재 다 넣어가지고 폼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서 이 위를 딱 덮어준다. 자, 이렇게 배관이 들어가는 부분, 나중에 나와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고 기밀 작업을 하고 얘를 딱 덮어주려고 벌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아까 우리 철계단 여러분들 올라오신 그 계단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이 벽하고 이 철이 만나버리면 열교죠. 띄웠죠, 이렇게. 띄워서 전부 다 여기다 우레탄 보드를 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 건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을 설계하면 안 돼. 저는 괜찮나요? 예? 뛰어났을 때 직접 목구조로 갖다 붙여놔야지 하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연구를 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금속 시공자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분들은 이제 저기다 붙여갖고 해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거, 저는 안 된다.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고정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바닥에서 다 자립을 시키죠, 거지. 기둥이 또 내려오잖아요. 시키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은 크게 힘이 안 가게끔 제가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발코니를 만든다거나 독립적으로 외부에다 만든다. 이렇게 자립하는. 하고 얘가 다만 있다.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기둥 안 만들고 여기다가 지지를 시켜버린다. 이렇게 벽에다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컨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신에 안 시켜요, 누구. 시켜도 막 투덜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건 제가 다 했어요, 전부 다. 제가 붙어가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득이 안쪽에서 기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지면 이러한 난리가 벌어진다. 예. 바깥에서 깔끔하게 기밀이 되는데 안쪽에서 이런 부분을 기밀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을 또 다 했죠, 제가. 누구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 같은데 머리숱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제 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 이런 데다 막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네. 자 이렇게 또 아까 그 단열 요 밑에다가 다 이거 우리 여러분 밟은 철판 밑에 단열 구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이 있고 문 외부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또 단단한 단열재 이게 썼죠? 하고 여기다 철판을 딱 스테인레스로 딱 쌌거든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지만 속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왜? 여기는 밟는 곳이기 때문에 EPS 같은 걸 하면은 꺼지죠. 근데 이 XPS는 압축 강도가 좋은 단단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기밀 테이프 여기 좀 일부 보이는데 이렇게 벽하고 만나는 부분도 이것을 한 것은 제가 혹시라도 여기 물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걸 대비해서 제가 밑작업을 해놓은 것이고 이렇게 화스너가 골고루 이렇게 박아져 있죠. 이러면 이제 이 단열재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딱 스크류로 잡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일을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딱 미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벽이 떨어져. 근데 요 작업 이 화스너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폼 같은 걸 쌓아서 대충 붙여놓고 거기다 뭘 해놓으면 이게 통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고들이 TV에 종종 나오죠. 예, 날림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화스너를 하되 단열 화스너 처리를 해야 된다. 자, 저렇게 모서리 저런 데는 굉장히 기밀 처리가 좀 까다로워요.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저렇게 저 모서리 부분에 기밀을 해야 된다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해야 된다.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패시버스를 하시려면 약간의 강박이 좀 있는 사람이 좋다. 강박이 있는 사람은 안 하면은 미쳐버립니다. 예, 알고서 안 하는 걸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박이 있는 사람이 패시브하우스의 적임자다. 예, 근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고 막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공자랑 얘기해봤는데 뭐가 시원시원해. 그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분하고. 뭐 시원시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은. 뭐가 시원시원해. 에너지 이렇게 하면 이 에너지 값 50파스칼일 때의 기밀값이 딱 정확히 수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측정 기구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이 문짝 뜯어내고 이 팬이 돌아요. 50파스칼의 압이 확 걸려. 그럼 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어때요? 틈새가 있다 그러면은 막 바람이 빠져나가겠죠. 50파스칼의 압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틈새가 많으면 어때요? 이게 팬이 50파스칼 걸어야 되니까 세게 돌지. 근데 틈새가 없어. 그럼 50파스칼의 압력이 딱 걸리면 팬이 천천히 돌겠죠. 그 이 회전력으로 기밀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하는 테스트 방식이다. 갖고 이제 이게 딱 떠요, 나중에. 이 5개의 지점에서 19파스칼, 29파스칼, 58파스칼 5개의 지점에서 이 공간에 대한 그 누기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이 NOC 값에 딱 수치로 뜬다. 아까 그 환기장치 이 꼬불꼬불한 것들을 단열재 처리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안 그러면 결로 맺힌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재가 나와요. 단열이 딱 돼 있는 꼬부리가. 이렇게 끼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구할 수도 없어. 몇 개가 필요한지 해봐야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스파이럴 덕트에다가 이렇게 3cm 두께의 단열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전부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했죠. 이게 싸게 해준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주겠죠. 뭐 싸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충 해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분은 강박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해요, 이거. 네. 자. 이게 틈이 좁을 때는 우레탄 폼 이게 들어가기가 너무 안 돼. 이게 틈이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는 솜을 이렇게 끼워 넣었어, 솜. 이 솜도 열흘 작업했어요, 열흘. 한 사람에서 열흘 동안 작업했어요. 이거 한 사람에서 열흘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20만 원씩 하면 200만 원이야. 그러면 200만 원을 누가 드리겠냐고. 이거 안 하지, 다. 자, 이 솜은 목화솜 쓰면 돼요, 안 돼요? 목화솜은 안 돼요. 그런 솜 쓰면 안 됩니다. 썩지 않는 솜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름솜, 폴리, 그 에스테르는 아니고, 그 뭐냐. 그 있어요. 캐시멜런인가 뭐 그 솜이 있습니다. 그 이불에 들어간 솜 있죠? 인공솜. 그 솜을 써야 됩니다. 구름솜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걸 다 채워놓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드론 같은 게 있으면 상부에서 이렇게 뷰를 찍어 놓으면요. 나중에 배관 같은 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살다가 수리할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있었을 때는 유리하죠, 이게.
그래서 타설하기 직전에 다 해놓는다. 자, 예, 이렇게 뭐 상당히 진지하게 하는 척 하는데 엄청 일이 느려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타일을 이렇게 붙인 모습이죠. 타일을 이렇게 붙였을 때 가로줄로만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라지에이터 하나씩 넣으려고 매립병 벽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벽이 안 비어 있으면 앞에다 돌출시켜서 라지에이터를 놔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벽에다 매립하려고 이렇게 파놨지. 근데 지금 아직 라지에이터 설치 못했죠. 지금 여기 다 파놨는데 여기만 이제 하나 해놓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옛날 지금 공사 중인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벽면을 OSB 마감재로 붙이고. 여기 갤러리다 보니까 미술관인데 벽에다가 액자에다가 나사못을 박았다 빼면 흰색이면은 또 퍼티로 메꾸고 또 페인트 또 칠해주고 그러니까 미술 전시할 때마다 일이 많죠. 여기는 OSB다 보니까 박았다 빼도 티가 안 납니다. 못 찾아요. 어디서 구멍 있는지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생태적인 전시가 된다. 그래서 요 마감재로 하고 싸게 이제 우리 3월달에 갤러리 전시하려고 미리 와서 보시는 작가님, 남 작가님. OSB도 두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있을까요? 예,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 벽면에 들어가는 11T, 1.1cm 11T짜리를 쓴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이제 유럽산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산이 있고 그래요. 유럽산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친환경성 때문에 쓰는 거예요. 가격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유럽산은 보면 냄새 같은 게 안 나요. 유럽은 또 이런 환경 기준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유럽은 좀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실제로 더 친환경적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창문 낼 건지 어떻게 낼 건지 제가 막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딱 뚫어 놓은 거죠. 십자가도 넣어놓고. 이게 때로는 교회로도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합판 위에다 에폭시. 네, 맞아요. 여기는 바닥에 OSB 합판 위에다 바닥에다 에폭시 투명 에폭시를 한번 깐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문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이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기 좋은 방식이 됐죠. 처음 봤는데 예쁜데요? 네, 괜찮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아, 이 벽도 지금 한번 바른 거예요. 이 벽이 OSB가 그대로 나면 좀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샌딩을 한번 해야 돼. 일단 면을 좀 반듯이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 반투명 요 색깔로 몇 번 칠했어요. 이래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묻었을 때 닦기도 좋고. 예. 하여튼 관리하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예, 뭘 칠하면은 친환경적이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에 따른 또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저도 알죠. 안 하고 싶지. 근데 어쨌든 길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이 1층 아까 그 타일 붙여진 이 벽면에 이 색깔이 좀 석고보드인데 색깔이 파랗잖아요. 이것은 방수 석고보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물이 설사 스며들어도 이 석고보드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이 벽면에다가 이제 이거 줄눈 매겨가지고 타일 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처음에는 드라이비트로 계획을 했다가 타일로 바꾼 이유가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하는데 국산이 있고 미국산 드라이비트가 있어요. 원래 드라이비트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드라이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이 외장 마감을 그렇게 하면서 좀 그것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면 항상 하여튼 이상하다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마감인데 공정을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한국은 가격은 싼데 엉망진창인 거야. 미국 드라이비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벽에다가 미장을 여러 차례, 7차례. 그래갖고 벽에 시멘트가 한 1.5cm 정도 두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마감을 칠해요. 면이 반듯하고 불에도 강하고 좋아. 근데 한국은 한번 칠한둥만둥 해갖고 거기다 바로 마감을 쳐버려요. 그래서 드라이비트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싼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산 드라이비트 마감을 쓰려고 이제 걔는 탄성이 있어서 찢어지지도 않거든요. 했더니 걔로 했을 때랑 지금 이 타일 붙였을 때랑 6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 차이면 타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해서 제가 타일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였고 이것은 뭐냐면 바깥에 이제 저 스몰 패시브 하우스에 보시면 초인종이 바깥에 하나 제가 설치를 해놨어. 근데 처음에 이게 설계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벽이 이제 석고보드가 이제 붙여졌고 여기가 지금 주방 타일 붙일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인종을 달아야겠다 딱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초인종을 달려면 전기 코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인터넷선이 하나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가 있길래 여기서 따서 실내에 그 인터폰을 달게 했고 벽을 따서 바깥에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단 거야. 그래서 지금 벽면을 이렇게 이게 석고보드니까 타일을 붙이기 전에 파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때 발견했으니까 할 수 있지. 타일 다 붙여놔 버리면 이제 못 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페인트 하기 전에 이렇게 퍼티를 먼저 틈새 먼저 바르고 전체 퍼티를 바릅니다. 이제 이게 페인트의 민낯인데, 예. 갖고 줄눈 넣는 거고, 이게 처마 이제 밑에다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금속 사장님이 디테일 고안해가지고 만드는 모습이고 줄눈 넣는 거고. 이거 선은 뭐냐면 지붕에서 소nom통을 어디로 내릴 건가를 제가 이게 표시해 놓은 거야. 우리가 이런 표시 안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지붕에서 가다가 이게 소nom통을 내려오다가 창문이 있으니까 꺾어가지고 내려오다가 또 이 난리를 쳐요. 알아요? 봤어요? 소nom통이 벽에서 오다가 뭐 꺾여서 왔다가 막 이러죠? 그러니까 막히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밑에 창문이 없는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쫙 하다가 또 이렇게 해놨지만 또 덮어버리거든. 근데 여기는 안 덮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내려라. 그러면 쭉 내리면 밑에 딱 물 바지에다가 딱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죠. 섬세하게. 결국 이제 후레쉬 감싸고 있는 모습, 지붕 마무리. 여기 방 이제 인테리어 딱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찍은 거고 제가 안쪽에 경사로 아까 그 패시브 팜에서 나올 때 보면 약간의 경사로 장애인 점자 블럭 이거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 시공하는 모습 이렇게 했고 이것도 다 제가 했고 이제 이 경사를 만들어야 돼서 이걸 또 만든 거야.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이 문을 낮춰서 달아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이걸 딱 보기 좋게 위에다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요 유리 박스를 짜서 또 요걸 한 거예요. 뭐 멋있어라 한 게 아니고 요것만 잘 달아졌으면 이거 안 했죠.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보면 인성이 나오죠. 우리 건축주들이 이제 이런 상황, 아까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이거 다시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요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집에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뭔가 위기 상황 때 막 그 횡포를 부리시면 결과가 이상해져 버려요. 왜? 시공자들은 다 상처를 받는 인간이에요. 뭔가 주인이 막 뭐라 하면 뭐 어디선가는 하여튼 뭔가를 해요. 예.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주방에서 판 이유가 가운데 그 작업대가 2m짜리 큰 거 있었잖아요. 거기로 전선 하나 빼려고 바닥 다 쳐놨는데 제가 또 이것도 이제 뒤에 이런 후시공 할 일들이 설계가 잘못되면 계속 생겨.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갖고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내버린 게 이건 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돈 안 들었지. 남한테 시키면 다 돈 주라 그러죠. 이거 누가 그냥 해주면.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도면이 없는가요? 도면이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전선이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선 봐보시면 알겠지만 콘센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박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쓰려면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전기 사장님이 좀 전선 저 전기 너무 콘센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했대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너무했다고는 하지만도 부족해.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야 돼. 전기 콘센트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주방 쪽은 커피포트 끓여야 되죠. 밥통 들어야 되지. 전자레인지 들어야지. 인덕션 들어야지. 정말 적재적소에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뭐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설계했을 때 도면상에 미리 네, 그렇죠. 돼야 그럼요. 나중에 밑에 기초 파설하고 나서 거기에 배관들 집어넣을 때 그때 다, 예. 기초 때부터 이미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그럼 아까 그 초인종 그것도 원래 만일에 했었으면 거기 딱 해놨겠지. 그러면은 전기하신 분이 미리 딱 해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놓친 거지. 이제 저도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디테일 설계 담당 직원이 사실 저 직원인데 저 직원이 서울에 그때 잠깐 공부하러 가버려가지고 다른 직원이 도면을 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몇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막 바빠가지고 막 전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게 몇 개 보여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 풀세트 완벽한 도면을 저쪽에 하나 이제 샘플로 미니 스몰 하우스에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가는 다 지금 공사된 대로 다 반영을 해놨어요. 전부 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일반적인 집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몰 하우스에서 초인종이 사실은 필요 없는 집이죠. 근데 이제 보여주는 집이다 보니까 제가 달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단 거예요. 네,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비계를 다 철거했죠. 비계를 딱 뜯어냈고, 그럼 이 상태가 딱 돼서 여기다가 이제 어닝을 달았잖아요. 밖에대.
이 어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때문에 단 게 아니라 겨울철에는 해가 들어가게 하고 여름철에는 여기 유리창이 그늘지게 하는 냉각 목적, 냉방 목적으로 1층 여기 아까 얘는 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절 가능한 어닝으로 해서 늘었다가 줄였다 하는 거고 여기는 고정형으로 단 거야. 그래서 남쪽에는 어닝을 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제 동쪽과 서쪽은 어닝이 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해가 낮게 떠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어닝이 별 효과를 못 발휘해. 특히 서양의 경우는 해가 빨리 이제 지면서 해가 수평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서양 해가. 굉장히 여름철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어닝 중에 조절 어닝 있죠? 저걸 45도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럼 45도를 서양에다 달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굳이 꼭 비싼 블라인드, 예, 이 비싼 블라인드 있죠? 전동 블라인드. 그러니까 전동 블라인드는 뭐 어지간하면 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당. 그다음에 나중에 고장 났을 때도 걱정되고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가 좀 비싸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적인 측면도 우려되니까 제가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한 거고 좀 유지 관리가 좋은 게 좋다. 저는 그 주의고 예전에 박람회 보면 유리창 사이에서 블라인드 내려온 거 개발돼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나왔었거든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슬슬 고장 나기 시작하니까. 러닝은 좀 어느 정도 수명이 예.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때 조절을 해놔야 되는 게 단점이 있죠. 잘못하면 눈 많이 왔을 맞아요. 예. 아.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관리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든지 건축물이란 게 관리가 좀 필요하고 관리 아예 안 하게 하려면은 뭐 몇 가지 불편해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어닝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불 때랄지 이럴 때는 좀 걷어놔야 돼요. 예. 근데 이 고정형 어닝 이 정도 길이는 상관없는데 막 2m, 3m까지 펼칠 수 있잖아요. 3m 펼쳐놓으면 바람 불면 막 휘청휘청하죠. 예,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 분다면 우리가 다 한번 단도리를 하잖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는 이제 좀 비싼 대신에 뭐 또 장점도 있고 또 뽀대도 나고 자 이게 이제 라지에이터 같은 거 이 속에다 끼울 수 있는 콘센트 만들려고 제가 저걸 해본 거고 뒷부분에 여기 뒷부분인데 여기는 증축을 나중에 좀 해야 돼서 이만큼은 타일 안 붙여놓은 거고 실내가 될 거니까 내부 이거 아까 샌딩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칠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다 한 번씩 칠을 해야지 나중에 살면서 관리하기 좋다. 자,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를 둘러싼 단열재가 둘러싸는데 탑에서 조금 아래로 내렸다. 그 이유가 벽면 마감이 내려올 때 이 마감재가 여기까지 땅까지 묻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낮춘 것이다. 여기는 마감재 안 붙어요. 그다음에 잡석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초 철근하고 이 거푸집을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게서 불티 방지포라는 게 판대요. 그래서 그걸 삥 둘러서 좀 발라놓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했고 이런 식의 기초 시공을 해야지 된다. 이거 유튜브에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렸던 거라서 이렇게 시공이 되면 된다. 우리 공사비 내역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사비 내역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어디 딴 데다 올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이 스몰 패시브 하우스 있잖아요. 12평에다가 그 저걸 짓을 때 맨 땅에다가 평평한 땅에다가 짓는다는 기준으로 산출해 본 공사 원가입니다. 이건 원가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뭐 이 금액에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건 못 되는데 저희가 뽑아본 겁니다. 이게 실제 실행 비용이에요. 실행 비용. 그래서 기초 아무리 적게 들어도 1,100만 원은 들어간다. 근데 이제 요즘 뭐 아마 여러분들 견적 받아보시면 알지만 기초하면 뭐 2천만 원 이상 기본 나올 겁니다. 어디다. 이제 그렇게 막 보통 주로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거죠. 골조, 크레인 뭐 이렇게 해서 기밀 이렇게 쭈르륵 해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7,980만 원에 기본 다 돼버렸잖아요. 저게 저 집 사이즈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졌을까요? 예, 창문 있는 걸 넣어야 되는데 창문 없는 거다. 이 창문이 지금 창문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 정도 스몰 패시브하우스 창문이 842만 6천 원 더하면 8,800이 됐죠. 자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내부 마감. 자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제 타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창호, 외장 공사,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는 집기들 장판 깔았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9,950만 원. 다 들어갔죠 이제. 거짓 다 이게 가구하고 뭐 전자제품 에어컨은 빠진 겁니다. 이제 그거 빼고 원래 모든 건축 공사비는 그건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가. 가구를 갖다 어떻게 내가 뭘 넣을지 알고 그걸 근적에다 어떻게 넣어줘요 시공자가. 예, 그건 주인 몫이죠. 저 아까 붙박이 붙박이장이 빠진 거죠. 빠진
붙박이장도 가구라고 하는다 했죠, 제가. 싱크대도 가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걸 넣은 순간 서로 싸움 날 일이에요. 제일 싸구려 넣어버리거든, 시공자들은. 공사에 포함한 순간. 견적은 뭐 800만 원 잡아놓고는 300만 원짜리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고 싱크대는 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뺀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인테리어를 갖다가 더 멋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도면에서는 이제 건축주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기본 베이스에다가 건축주가 여기는 뭘로 해주세요 그게 다 표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견적이 낼 수밖에 없어요, 시공자가. 근데 그걸 표기를 안 해주면은 이제 그 부분을 빼놓고 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견적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말 방법이 다양하고 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보여는 드리지만 뭐 어떻다는데 이렇게 해서 갈등 요소로 쓰시면 안 됩니다. 분쟁 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이런다는데 이건 제 방식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렴한 비용을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시공자와의 여러 가지 디테일에 대한 고민과 방식을 했고, 일하는 분이 저랑은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졌잖아요. 저희 방식이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익숙한 사람한테 이 방식으로 해라고 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외부 창호 여기 창호 오른쪽에 여기 있다. 이게 너무 이게 되구나. 846만 원 여기 들어있잖아요. 자, 이 돈이 어떻게 가능한가? 독일 시스템 창호인데 아까 보면 창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보통 견적 받으면 뭐 1,000만 원 이상이죠. 창이 보통 유리까지 하고 설치비까지 딱 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게 했느냐? 시스템 창호 시장이 원래 이제 직수입 시장에서 국내 생산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벌써 이제 국내 생산 시장이 10개 업체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만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창호 시장이거든요. 주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이랄지 뭐 그런 아파트들 다 독일 창호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전에 이건 창호 쓰다가 이제 가성비 좋은 독일차 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아파트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안 좋죠. 대량 생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파트가 이제 거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다 부도 나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걸 주택 시장에 푼 거예요. 아파트를 위해서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원가 절감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면 LG 정도 끝까지 낮아졌어. 우리가 LG 정도 창은 쓰거든요. LG 지인 창 정도는 써야지 뭐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되죠. 근데 이건 창호는 너무 비싸고. 근데 LG 지인 정도 썼을 때만 해도 괜찮았죠. 독일 세계 최고의 독일 시스템 창호가 LG 정도 가격이면 괜찮잖아요. 성능은 LG보다 월등하고 LG 2배 이상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 제가 이제 패시버스 창 다 제가 많이 하니까 내가 여기 업체만 쓰겠다 앞으로 했고, 두 번째 리베이트 받지 않겠다. 저는 원래 안 받았지만 이게 좀 어두운 얘기지만은 우리 건축 설계하신 분들이 설계비 싸게 받은 가장 큰 이유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창을 도면에다가 이 창 쓰겠다고 고정 박아주면요, 시공자는 그 창 딴 거 쓸 수가 없어요. 도면에 브랜드가 명시가 돼버리면. 그럼 당연히 그 창 들어오고 그 업체로부터 재료비의 30%를 받는 게 관행이죠, 우리 업계가. 싱크대 업체 소개시켜주면 그분이 또 한 100만 원, 200만 원 줍니다. 또 요거 업체 소개시키면 또 얼마 주죠. 독일 업체 뭐 대양타일 뭐 대림바스 소개시켜주면 또 거기서 좀 얼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돈이 막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계비 뭐 500만 원만 받아도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그 양심적이지 않는 거다. 저 건축주한테 그 들통 나가지고 우스꽝스러워지서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도 뭐 다 받는데 왜 안 받냐고 해도 그 금액만큼 낮게 해주라고 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면 KCC급이 돼버렸어요, 이제. 독일 시스템 창호를 KCC급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위반이 됐다, 그러면 저는 업체 바꿔버린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그 김재산 사장님 유튜브에도 나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주다 보니 이 건물 전체에 2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창을 이 정도 건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독일 시스템 창에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물류비가 비쌌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을 설치했다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초창기 때는. 그만큼 창호가 독일 시스템 창호가 이제
합리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건축비가 엄청나게 오를 요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열애수 환기 장치. 일반 집은 저거 아예 안 다는데 우린 달아야 되니까 저것이 기계값 수입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죠. 또 설치하는데 집의 구조에 따라서 막 1200에서 1500까지 들어요. 왜냐면 사일런서 달아야 되죠. 구성 잘해야 되거든, 섬세하게. 대충 해버리면 안 다니면 못해요. 그래서 저 비용이 든 것이 문제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세이빙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또 물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 해도 될 공사를 많이 빼버렸습니다. 제가 군더더기 공사가 많았거든요. 예전엔. 왜 그 군더더기 왜 했어요? 건물 자체가 엉터리 때문에 하자가 생기거든요. 결로 하자 생기죠. 벌레가 들어오는 문제, 벅스크린 설치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패시버스 짓고 산 사람들 항상 모니터링 하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집에서 진해 발견한 적 있냐. 진해 발견 거의 못합니다. 그렇지만 발견을 했다는 것은 내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데리고 들어간 진해는 못 나갑니다. 또 참고로. 얘는 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래 바구니랄지 바깥에서 뭘 하다가 택배 같은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걔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동적으로는 어디 틈으로 집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뭐 진해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패시브하우스가 이제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몰 패시브하우스 옆에 그 아까 지었던 작은 12평짜리 집, 이제 그 도면이 지금 요거예요. 자, 누가 이거 보면은 3층짜리 빌딩 정도 되는 도면 두께죠? 이게 12평짜리 신고권 도면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더 그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 저 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마지막 숙제가 그거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설계비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것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짓는 과정에 관여해야 되죠. 중간중간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공사비에서 좀 이제 좀 부담 요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낮춰보려는 노력이 제가 표준 타입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근데 제가 상담해 보니까 똑같이 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긴 좀 더 커야 되고 표준 타입으로 짓기가 쉽지 않고 이제 워낙 니즈가 다양하고 조금씩 땅에 대한 컨디션이 다르다 보니까 요건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 그냥 현장에서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어떤 평면이든 짜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맺어놓는 이런 단가랄지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낮은 금액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돈 없는 사람들도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데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해. 예, 근데 돈 많은 사람 다행히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독일도 그래요. 독일도 패시브하우스 짓는 사람들은 다 좀 중산층이 짓지 부자들은 에너지 그까짓 게 뭔데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예, 좀 돈이 없고 해도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또 이 지구와 이런 환경에 대한 동참 여러 가지 측면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스몰 패시브하우스 개발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무궁무진하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또 이게 이제 아직 완공이 안 됐지만 2월에 완공이 되겠지만 이제 딱 세팅을 하면 이제 세팅이란 것은 이런 벽들이 열을 어느 정도 머금어야 돼요. 그게 세팅입니다. 집을 처음에 짓고 나서 첫날부터 춥다고 난리야. 첫날은 당연히 추워요. 왜? 벽체가 다 빨아들이는 시간이 이틀 걸려요. 이틀. 처음에 집을 짓고 난방을 시작하면 이틀 동안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요. 처음에 이틀까지. 이틀 뒤부터는 안 들어가요. 이제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그 다음에 습기도 받아들였다 뱉었다. 예, 습기도 조절합니다. 목구조는 또 그렇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한번. 저 하우스를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수로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집 그러면 보통 30평을 보통 말하는데 저 집은 12평짜리 집이죠. 집이 거실부터 방까지가 12평. 다락은 이제 면적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다락 6평짜리가 이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몰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스몰. 예. 이제 타이니 하우스라 이 집은 전체로 하면 60평. 1층부터 2층 전체를 하면 60평. 근데 이제 이 집은 뭐 60평이니까 스몰은 땅이 60평이라고 했는데 땅도 60평인데 이 건물도 60평. 1층 30평, 2층 30평, 60평. 근데 그냥 저 집만 해서 스몰이라고. 저 집이 스몰 패시브 하우스. 여긴 갤러리. 1층 앞에는 패시브 팜, 뒤쪽은 공방. 4개의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작죠. 갤러리도 작죠. 뭐
팜도 작죠. 다 작아요. 다 스몰인데 이제 합쳐진 거지. 여기 제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봐야 되면 여기는 한 이 정도 보면은 대가 한 딱 이만큼만 보면은 12~13평? 그 정도 돼 보이네요. 다락 이런 데 면적 빼고 이렇게 바닥만 보면은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아까 제가 공개한 건 스몰하우스만 공개했고 이 집 전체로는 지금 정확히 제가 정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들어옵니다. 근데 3억에서 3억 5천이라고 하면 평당 600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60평이면 600만 원씩 계산하면 3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평당 600이라는 돈은 진짜 뭐 날림으로 지어야지 가능한 돈이거든요. 요즘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금액은 평당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스몰 토시바 하우스잖아요. 네. 이제 스몰하고 이제 또 크게 짓는 거하고는 또 그래도 똑같은 단가는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지만 크게 질수록 유리하죠. 스몰일수록 불리하죠. 레미콘이 한번 오면은 펌프카도 와야 되잖아요. 그럼 펌프카 하루 쓰는 돈이 30평 바닥을 치나 10평을 치나 똑같은 돈을 받거든요. 펌프카를 한번 오면 그러면 10평당으로 그 펌프카 비용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작을수록 평당 단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당 80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통 30평대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50평을 진다. 그럼 평당 700에도 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같은 평수인데 이게 네모 직사각형 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역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디귿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30평인데 디귿자가 되면요. 외벽의 길이가 48m가 나와요. 직사각형이면 40m예요. 벽 길이 8m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만드는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단열재를 더 두껍게 써야 돼. 외피 면적이 넓으니까 열이 더 세거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공사비가 또 올라가 있죠. 또 짓는 지형이 평지냐 경사지냐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그도 작업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현장에 25톤 차량이 제일 큰 차인데 우리가 다니는 차 중에 공사 차량 중에 25톤 차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 땅은 들어와요. 근데 1톤 차밖에 못 들어간다. 옛날 우리 선생님 땅같이 1톤 차만 겨우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모든 큰 차가 와서 소운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모래 시켜보세요. 25톤 차 한 차하고 1톤 차 한 차하고 돈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러면 1톤 차로 25톤 차를 만큼 받아버리면 돈이 엄청 나버리잖아요. 이런 거. 또 섬지역. 배로 자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시가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시가 알죠? 시가. 나온 대로 돈 줘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뭘 모르니까 뭐 평당 얼마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평당 얼마란 표현을 이제 배운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시공자가 건축주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평당 얼마 물어보면 얘 모르는 놈이구나. 우습게 알아요. 평당 얼마 단가 그런 표현 안 쓴 사람은 조심합니다. 평당 얼마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은 완전 문외한이라는 거거든. 왜? 알면 알수록 그 말이 전혀 안 맞죠. 아까 1층 우리 필로티 있었잖아요. 주차장이라고 제가 썼다는데 거기 평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주차장으로 필로티 만들면 면적에서 제외해 주거든요. 면적 산정에 제외됐어. 그럼 평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 때 돈 제가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제가. 기둥 세웠지, 천장 마감했지, 등 넣었지, 엄청 돈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럼 평당 단가는 그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가 되는 거고. 다락 평수에서 제외됐지만 저 만드는데 돈 들잖아요. 공사비는 들죠. 그러니까 이 평당이라는 게 애매하다. 아까 도면이나 설계 비용은 제가 보니까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네. 별도 금액인 거죠? 그렇죠. 설계에 대한 부분이란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범위는 이제 설계는 이런 것을 설계라고 해요. 자, 먼저 그 땅을 보고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렇게 도면을 완성하는 일도 설계죠. 이걸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인허가를 해갖고 준공 때까지 계속 행정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것도 설계가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시공자가 정해지면 이제 그것은 이제 쌩까할 수도 있죠. 설계자가 나는 몰라, 네 알아서 지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우리 설계하신 분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좀 해서 시공이 잘 되기를 또 바란단 말이에요. 그걸 감리라고 하거든요. 이 감리는 법적으로는 30평 이상만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감리는 큰 의미가 없는 감리예요. 근데 그것이 하든 말든 어쨌든 시공 과정에 대한 컨트롤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30평이 넘어가면 이제 그 허가 부분도 금액이 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감리비만 증대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제 그리고 또 모든 재료를 다 규정해야 되고 도면도 또 몇 페이지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기본적인 그런 금액들은 합쳐서 설계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설계비. 설계비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2016년부터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일을 했는데 제가 2016년에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는 2천 정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 규모가 상관없이 건당 2천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안 올리고 계속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건축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뭐 도면 그리고 하는 제 일도 있지만 제 설계 도면을 보면 헛공사를 안 하도록 미리 다 해놔버렸잖아요. 공사 중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이런 돈이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니까요. 집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아껴주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저의 그 역할이죠. 근데 저희는 만약에 다른 일이 없고 요것만 한다면 저는 망해요. 제가 요 일을 20건을 하고 1년을 산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진짜예요. 이것은 이익적인 측면이 거의 아니고 제가 그냥 인건비 정도 하고 유지하는 정도지 이윤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건축주는 큰 돈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서울에서 뭐 좀 상담 좀 받아본 분들은 2천만 원 말하면 깜짝 놀래요. 서울에서 제일 못한 사람은 그 설계비래 그거. 서울에서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은 참 3천, 4천 기본이래. 교수들은 5천만 원 주래. 안 주고 순천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2천만 원 부른 순간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순천 일이 없어요. 네, 이 순천 사람들은 깜짝 놀래고 서울 쪽에 오신 분들 정말 편해요. 2천만 원 말하면은 얼굴이 밝아져 버려. 너무 기대보다 이하다 돈이. 뭐 다른 협회들 뭐 패시브하우스 한다는 사람들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상담 받아보고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대로 독일 인증받는 패시브하우스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독일에서도 이걸 운동이라고 해요. 패시브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전 세계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낮은 금액의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회사가 망하면서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잡아놓은 금액이 그 돈이고 저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도 어떻게든 유지는 되는 걸 봐서 큰 문제는 없고 이제 1년에 또 제가 많이는 못 합니다. 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고맙지만 또 저한테 상담으로도 많이 오셔요. 근데 상담은 다 해드립니다. 오신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해주는데 대신에 제가 그분들 다 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공하시는 분들의 이제 팀이 두 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이 돼야지 제가 그 일도 설계도 하지 시공이 보장이 안 된 일을 설계만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저는 지금은 안 해요.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사람들 감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품질 감리하면서 했어요. 근데 해봤더니 몇몇 분들 그 통제가 안 돼버리더라고. 제가 갈 때는 뭐 그런 쪽 해지만 돌아서면 다시 또 그 매일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불가능. 이제 그러려면 제가 설계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3자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 하려면 이게 습관화된 사람하고만 하는 게 맞다. 이분들은요, 우리 이 정보수 팀들 하다가 뭐 피스 구멍 뚫으면 바로 기밀테이프 바로 붙입니다. 강박 있다니까요. 그거 안 붙이고 나면 자기가 괴로워. 진짜 뭐 정신없어서 놓치는 건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착착착 체질화돼 있어. 혹시 공사를 하려면 줄을 사야 되겠네요. 줄을 서야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는 줄은 필요 없고 저는 여유가 많아요. 근데 시간적 여유 많은데 시공자 스케줄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다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운이죠.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제일 최고 복이죠. 예, 구현해 주신 분이 이제 실체잖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분들 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공해 주신 분들이 아까 금액 보셨잖아요. 그 금액 어디 가서 목적 건축에 저거 갖고 예를 들어서 이 도면 갖다가 견적 받아봤을 때 그 금액이 과연 나올 것인가? 저는 저도 하나 받아볼 이제 기회가 있으면 목조주택 하시면 이 도면 주고 한번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 목조주택 하시면 엄청 비쌉니다. 아까 그 왜 비쌌냐? 나빠서 비싼 게 아니라 안 해도 될 공사가 엄청나게 일반 목조 건축에 들어있다니까요. 버그 스크린,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벌레 막는 것을 또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없도록 딱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통용되어 있는 공법들이란 게 그렇고 또 캐나다랄지 미국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에 습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만 지어도 됐는데 한국에 와보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법이 더 덧대진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실제로 필요한 거에만 돈이 들어가고 대신에 들어가는 데는 좋은 걸 쓰고 안 해도 될 거 빼고
공법 단순화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낮아졌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지금 구조를 보니까 남향으로 돼 있는데 예. 지붕은 그 남향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돼 있어서 태양광 패널을 이제 동서양으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지붕을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디자인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공으로 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남쪽이 태양광 달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쪽과 서쪽에 달게 되면 괜찮죠. 그러면은 해가 이 남쪽 구조로 설치하면 북쪽은 이제 애매해지죠. 예. 근데 우리 건물이 이렇게 길단 말이야. 이렇게 길어요 건물이 위에서 보면. 근데 이게 유리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설치하려면 지붕이 아주 찌글찌글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요게 맞고 동서로 설치하면 충분히 되고요. 태양광은 정말 알아두실 게 남향으로가 100% 생산이 되는 건 맞는데 동향으로 해도 10%만 그 발전량이 적어져요. 서향으로 해도 10% 이내. 북향으로 하면 20% 이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각도 뭐 맞추고 없어요. 우리 그 지역의 그 지역 위도로 맞추면은 최고 생산된다 하는데 그 1% 갖고 목숨 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태양 각도 맞춘다고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설치해버리면 밑에 공사비가 적으니까 싼데 여기다 틀을 세워가지고 기둥 세워서 요 각을 딱 세워. 첫 번째 꼴배기 싫죠. 두 번째 요 공사비가 얼마냐. 금속 이 틀 짜는 게 300만 원 정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생산량이 300만 원을 못 벌어내요. 그러니까 한 판 더 달아버린 게 싸요. 우리가 아까 10% 정도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태양광 패널이 싸잖아요. 지금 한 장당 뭐 40만 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한국은 아직 비싼 이유가 정부가 막고 있어요. 태양광을 퍼뜨리는 걸 싫어해. 그래서 태양광을 정책적으로 지금 비싸게 만들어놨어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원전이랄지 거기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맞춰져 있고 낮에 잉여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광 때문에 낮에는 태양광은 낮에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화력 발전소랑 막 다 생산하면 낮에는 넘어돌아서 전력망이 위태로우니까 지금 법을 만들었죠 작년에. 태양광을 생산 중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냐? 태양광하고 풍력은 다 100% 생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화력하고 원자력을 줄이거든요. 그래갖고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데 한국은 희한하게 그 사람들 근로자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어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을 못하게 만들어봤어요. 그래갖고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풍력 제한을 출력 제한을 걸어가지고 가보시면 이게 풍력 발전소가 멈춰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채를 짓는데 지금 1억 정도 지금 후회된다고 했잖아요. 1억 남짓. 그것을 같은 여러 개로. 여러 개 한다면 세이브 되죠. 아니 낮출 수 있는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동시에 질 수 있다면 기초 칠 때 펌프 한 대 불렀을 때 땅땅땅 쳐버리면 펌프 한 대 값을 나누기 3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세이브가 되고 또 이제 현장에 작업자들이 딱 들어서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딱딱딱 하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 몇 프로라고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세이브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뭐 완전 싸지는 건 아니죠. 뭐 100채가 된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하여튼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별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건축은 아니다는 거죠. 뭐 펜션 지고 싶으세요? 단지를 질 때는 뭐 여러 사람 모아서 네. 시골 지금 그 살다 보니까요. 예. 시골의 문제가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 혼자 하시는데 집이 클 필요가 그렇죠. 근데 집은 지금 고쳐야 될 시기에 지나버렸거든요. 네. 그걸 고칠 수기가 고치면 안 되죠. 너무 돈이 많죠. 고친 게 더 들죠. 그래서 새로 밀고 예. 진다고 하면은 예. 말하자면 그 마을 자체를 친환경 마을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마을, 저희 동네 같은 이렇게 낡은 건물이 많은 데는 어차피 새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는 자꾸 새 집으로 바뀌어가는 마을이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 그 양옥으로 지어진 이런 집들이 애매해요. 부수고 짓자니 그렇고 그걸 놔두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오히려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들이 괜찮고 어쨌든 이제 미래에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도심에 가까운 데는 재산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시골은 재산 가치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시골 쪽은 그냥 이제 적정한 선에서 지어야죠. 예, 꼭 짓겠다면 거기다 막 돈 많이 들이면 안 되고.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죠. 예,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요.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면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요. 아파트만 또 못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이유가 옆집, 윗집 불 때면 우리 집 안 떼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독일, 영국 같은 나라는 얌체족이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6도씨 이하를 더 낮게 살면은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걔는 소송이 뭐다 별 소송이 다 있어가지고 옆집 난방을 네가 쓴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실률이 생겨서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옆집 가버리고 윗집 가버리면 이제 우리 집이 불 때는 집이 옆에까지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도 안 따뜻할 수 있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 문제가 결국 빈부의 격차를 일으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약자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비자인 거고 주택에 사는 사람은 생산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에너지 생산자가 되면 내가 자립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더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차 쓰죠. 다 전기로 바뀌니까 계속.